안녕하세요. 자연과 자유로 가는 길 나뚜라입니다. 오늘은 김만권의 새로운 가난이 온다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는 신이 된 인간이 유토피아를 선택할지 디스토피아를 선택할지에 대한 선택지를 제시했고, 올더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에서 과학에게 빼앗기게 되는 존엄과 가치를 우려했다면, 이 책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난으로 내몰리는 능력주의의 함정이나 신자유주의, 불공정, 양극화 등 여러 불평등 요소를 직시하면서 이 난국을 풀어가는 해법을 모색합니다. 독일의 전범 아이히만을 두고 한나 아렌트는 무지가 유죄다라고 말했듯,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자기를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불평등은 능력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만들어지듯,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은 무한 경쟁이 아닌 연대임을 강조합니다. 김만권은 연대에서 정치 외교를 공부했습니다. 경희대 학술연구 교수이고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저서는 호모저스티스, 세상을 보는 17개의 시선, 불평등의 패러독스 등이 있지요. 이 책에 참조되는 인물이 많고, 책만 해도 100여 권에 이를 만큼 정치, 경제 이론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기도 하지만, 저자는 친절하게 내용들을 안내해 갑니다. 274페이지에 이르는 사회과학서지만 용어에 매이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이 읽어나갈 책이네요. 제약된 시간에 요점만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저자의 진의를 놓치지 않는다면 한 정치 철학자의 이 신간이 충분히 유익하리라 봅니다. 그는 프롤로그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연대로 시작하는데요. 6장 구성으로 각 장에 여러 개의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장 인공지능의 시대에 던지는 5가지 질문. 1. 지난 10년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 The world is flash이라는 표현처럼 시간과 공간의 압축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산업혁명 과정에서 배워야 할 점.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렀음을 사물 인터넷 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3D 프린팅, 가상현실, 드론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전기, 증기 기반의 제1기계 시대와는 다른 디지털 기술이 기반되는 시대로 제2기계 시대라 부릅니다. 제1기계 시대를 경험한 서구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데, 즉 복지국가가 그 결실인 셈입니다. 새로운 기계 시대는 새로운 기술, 파트너십, 공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3. 인공지능과 공존하기 위한 5가지 질문. 첫 번째, 새로운 기계 고난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두 번째 질문, 공유 플랫폼이 공유 소유 방식인지 아니면 다른 형식의 착취인지. 3. 21세기 자본주의가 왜 극소수의 승자와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라 비난받는가? 4. 승자와 엘리트 독식 사회에서 합당한 존중이나 존엄이 있는가? 아니면 빈곤 경멸, 불평등, 혐오, 모멸의 시대인가? 5번째,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결할 것인가? 제2장, 인공지능은 인류적인가? 사이보그와 포스트 휴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사이보그는 인조인간, 즉 기계와 결합된 인간이고요. 포스트 휴먼은 인간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신인류를 말합니다. 1. 수레바퀴에서 슈퍼컴퓨터까지, 원판형 바퀴가 바퀴살 바퀴까지 가는데 총 3000년이 소요되는데요. 오늘날 기술의 발전은 그 속도나 규모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무어의 법칙, 그리고 다가오는 특이점.
무어의 법칙은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2년마다 2배로 상승하는 것을 말하고요. 다가오는 특이점이란 바로 단순히 2년마다 2배를 넘어 기하급수적 발전, 그리고 또 기술 발전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기, 이런 시기를 특이점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3.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는 결국 인간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요소들의 연결 극대화로 일상 곳곳에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명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묻지 말아야 한다. 질문을 놓지 않는 기계와 다른 인간. 신학이라는 학문은 사실 논리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질문으로 이루어진 학문인데요.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 즉 이완하며 사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타인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도 바로 사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 인간보다 더 똑똑한 기계, 인간에게 위협일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이 인간을 닮은 기계인 것인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인간일 것인지. 네, 상당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5. 사라지는 일자리. 로봇은 휴식이 필요 없고 필요하지도 않고 작업의 질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권리 요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로봇 밀집도 세계 평균보다 8배가 높은 상황입니다. 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설.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왜 생존을 걱정해야 할까? 지금 시대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인데요. 인류 탄생 이래 파이가 가장 커진 시대임에도 각자 몫의 파이를 걱정하는 때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결핍의 시대의 분배 방식을 인류가 그대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노동을 선악의 문제인 노동윤리로까지 그렇게 끌고 가는데요. 노동이 바로 신의 뜻이고 부의 축적이 구원 여부의 증거라고 그렇게 설파합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도덕한 무임승차로까지 그렇게 비약하는데요. 7. 인간과 기계, 긍정적 파트너십 만들기. 8. 기계의 도움을 두려워 말라.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바로 제1기계 시대를 대표하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이 결국은 인간적인 활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9. 인공지능 시대. 이제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3장 21세기 자본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1. 서로를 위한 보호가 가능했던 시절 브레튼 우즈 체제가 탄생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후 구축이 됩니다. 지금은 해체되었고 많은 국제기구들이 이 체제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제1기계시대의 엄청난 생산력은 가장 큰 풍요를 만들었던
없던 반면에 또 가장 큰 불평등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신자유주의,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다. 지구적 시장의 도래. 1960년대가 양적 완화나 유가 상승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왔다면 1970년대부터는 본격화된 신자유주의가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경제적 지구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대처와 레이건이 바로 이 신자유주의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좌파들까지도 제3의 길, 신노동당, 신중도 노선 등의 중도 개혁 노선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초국적 기업은 바로 지구 불평등 심화의 주범이라고까지 말합니다. 3. 누가 왜 복지국가를 걷어차버렸나? 산업시대 주요 노동력은 소비시대의 자본에게는 필수적인 항목이 되지 못합니다. 복지국가의 쇠퇴를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들, 그 중에 맥시밀의 원칙은 미래에 대한 전망 없이 안전망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원칙인데요. 바로 최소의 극대화를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산 계급은 차별 철폐 조치의 철폐, 또 미국의 민주당 의원은 그 국가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많은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 철폐를 주장합니다. 4. 신자유주의 시대의 윤리. 너의 삶은 너가 책임져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규정하는데요. 그래서 바우만은 신자유주의를 국가 없는 국가주의라고 그렇게 표합니다. 5. 포노사피엔스의 등장. 스마트폰이 인류를 바꾸다. 스마트폰 행성, 노 모바일폰 포비아, 포노사피엔스, 이러한 용어들이 이 시대에 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노 모바일 폰 포비아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포노사피엔스는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새로운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6. 자본의 본질을 바꾸다. 플랫폼 자본의 등장. 초국적 플랫폼 가파, 즉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는 부분노동을 근간으로 하는데요. 이 부분노동은 바로 기업은 연결을 위한 플랫폼만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콘텐츠를 채워넣고 임금은 지불하지 않는 그런 노동입니다.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아마존이 바로 세계 제1위까지 등극하게 되는데, 가장 큰 택시회사 우버, 가장 큰 숙박업체 에어비앤비, 이러한 소셜 미디어들도 바로 공유 업체에 속합니다. 7. 누구나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세상. 노동자는 자본가의 억압과 착취를 인내하는 그러한 존재이고, 자본가는 생산수단 때문에 노동자에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는 노동자를 독립사업자라, 작업이 필요한 곳에서는 노동자로 그렇게 활용하면서 공유 플랫폼은 바로 감시 비용마저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그 책 제목 공유 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책 제목까지 나오게 되죠. 플랫폼 종사자가 부업 아닌 생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게는 75%까지 육박한다고 합니다. 스콧 갤러웨이가 쓴 플랫폼 제국의 미래에서는 가파는 신과 사랑과 섹스와 소비를 상징하는 4명의 기사이자 공유 경제라는 기치 아래 성서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을 상징하는 기사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목도 가파의 위력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4장 소수 부자가 모든 걸 가진다. 새로운 자본주의가 그들만을 위해 작동하고 균형 견제의 책임을 진 민주주의마저 그들의 정치체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점 더 양극화되는 세상. 1975년 이후에 미국의 그 엄청난 이익이 상위 1%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적 불평등도 사실 이와 다르지 않은데요. 1대 99 사회라는 그 불평등이 지금 전 지구적인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이라는 기술의 혜택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역설은 바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필요 인력은 감소하는 것인데 인원 감축의 전략 비용이 결국은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라는 것. 또 디지털 기술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국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만들어냈는데요.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상위 1%가 소득 하위 50%보다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한국도 상위 0.1%가 하위 27%에 해당되는 그런 몫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울트라 리치들,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 슈퍼리치, 가장 높은 탑의 울트라 리치들인데요. 그 세계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바로 디지털 관련 산업입니다. 가파를 미시해서 스페인의 자라, 프랑스의 루비통의 소비산업, 그리고 그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초국적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4. 부유해진 국가, 가난해진 정부. 미국, 영국의 공공 순자산은 지금 마이너스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그 원인이 바로 민영화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KT가 일자리를 줄여서 이득은 결국 외국인에게 배당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것이 그 정부를 가난하게 하는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 점점 더 막강해지는 슈퍼리치들의 영향력. 그 하나의 신뢰로 박근혜 탄핵 결정문의 탄핵 사유가 권력이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것인데
이런 슈퍼리치라면 분배 규칙을 정하는데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민주주의, 새로운 봉건주의의 도래. 기존 민주주의의 결정적 차이는 권력의 중심이 다수 유권자에서 소규모 정치 엘리트와 부유한 집단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징은 정치 결정권자들이 부유한 이들의 이득을 합법적인 절차로 실현시켜주고 있고, 제도권 정치인들은 바로 슈퍼리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이고, 또 견제와 부패 척결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7. 부자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경제. 한때 샌더스와 코빈 열풍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비주류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코빈은 부자들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바로 모두를 위한 경제를 내세우며 등장했고요. 서민들을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샌더스는 미국 사회가 어느 때보다 불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편중된 부와 그리고 중산층과 빈곤층에게 재분배를 주장을 했습니다. 포퓰리즘에서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좌파 포퓰리즘은 권력에서 배제된 모두와 연대하는 방식이고, 우파 포퓰리즘은 소수 엘리트와 범인 사이에 제3의 세력을 설정하는 방식인데, 바로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난민, 여성 등이 평범한 우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조장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트럼프와 브렉시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8. 백래시, 트럼프의 등장과 우파 포퓰리즘의 지배. 여기서 백래시는 사회 변동 등에 대한 대중의 반발을 말하는데요. 스페인을 제외한 우파 포퓰리즘 시대, 이 시대에는 인종차별적, 여성 혐오적, 이민자 배척적인 트럼프 같은 그런 우파 포퓰리즘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현재의 중산층에 대한 어떤 정의를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그들은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 큰 나머지 위협이 될 만한 존재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레토릭에 쉽게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중산층은 정치적 대표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제5장 제2기계 시대의 노동과 빈곤, 잉여가 되어버린 삶. 1. 유동근대의 도래와 뒤바뀐 운명. 여기서 유동근대라는 표현도 하지만 액체근대라는 표현도 씁니다. 근대는 가치다원주의라는 새로운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마르크스는 다른 이익과 가치로 분열된 인간 세계를 깨부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베버는 자본주의가 분열된 인간을 만들어내지만 자본주의의 철창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지구적 시장이 만든 창조적 파괴. 쓸모의 구분을 구조조정으로 이룬다고 바우만이 주장을 합니다. 바로 그 일례가 노동자 해고에 대한 이득은 주주에게 배당했었던 KT나 한진중공업이 그 사례일 수 있겠죠. 3. 소비사회와 실업, 잉여가 되는 삶.
대부분 국가의 소득과 부는 상위 10% 내지 20%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다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빈민 지역에 대해서는 오랜 얼버무리기, 위선, 방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8. 플랫폼 노동의 현실 1. 컨시어지 노동자들. 컨시어지 노동자들은 택시 운전, 청소, 배달, 심부름 이러한 노동자들이 해당되는데요. 이들은 설상가상으로 별점으로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 플랫폼 노동의 현실 2. 클라우드 노동자들. 이들은 그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가 시급 2달러를 지급을 했듯이 푼돈을 받으면서 단순 작업의 무한정 반복을 해내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6. 플랫폼 밖의 모호한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이 바로 그 호모 사케르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호모 사케르는 헐벗은 인간을 표합니다. 7. 노동자 존중하지도 않는 노동이 왜 인간의 자격이 될까? 그 이유는 제2 기계시대, 즉 소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노동을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윤리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라고 합니다. 8.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라. 노동윤리의 압박을 받는 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그 신뢰가 생활고에 자살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삶,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사회 구조나 국가의 부재 탓으로 돌리지 않는데요. 그러한 시도는 바로 무임승차나 게으른 인간의 부당한 요구라 비난받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유하는 장입니다. 제6장 제2기계시대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 1. 한나 아렌트와 제1기계시대의 문제. 노동의 지배. 한나 아렌트는 노동 가치 설파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존 로크,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를 맹비난하는데 그 이유가 그녀는 노동의 지배가 근대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분배 기준, 노동 밖으로 나가자. 여기서 그 노동에 내재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그런 본성 자체를 재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3. 인간이 기계와 파트너십을 맺을 권리. 마셜은 시민권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에 더해서 디지털 시민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합니다. 4. 로봇이 일하게 하고 이익을 나누어 갖자. 그게 바로 로봇세인데요. 스위스 기본소득주의자들이 열렬하게 지지하는 항목입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거죠. 5. 초국적 플랫폼에게서 우리의 일한 몫을 받아내자. 바로 구글세입니다.
초국적 정보 기업들은 부분 노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고요. 또 세금은 물리적 거점으로 세금 지불 법인세가 아주 낮은 아일랜드나 버뮤다 같은 곳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구글세를 부과하자는 그런 대목입니다. 6. 지속적인 소비력을 나누어 주자. 기본소득. 지속적 소비력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소비력이 가져오는 효과는 바로 부당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걸 거부할 수 있고, 갑질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가정폭력이나 성소수자 차별과 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소의 존엄을 지키는 방어막 역할을 기본소득이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누어 주자는 겁니다. 7. 인생을 설계할 자금을 주자. 기초자금인데요. 하나님이 세계를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지상의 것 모두를 사유화해서 후대에게 물려줄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 더 많은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자본이 세습되는 경향이 당대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그렇게 간파합니다. 그래서 기초자본은 개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없다면 사회가 상속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80% 젊은이들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전혀 엿볼 수 없는 그들에게 가능성을 준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8. 노동 안에서 지어지고 있는 새로운 대안. 그 대안이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인데요. 노동자들 모두가 보호망 아래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9. 노동 밖으로 나가야 노동이 산다. 탈노동적 분배제도. 바로 틀에 박힌 노동인 생존만을 위한 그런 노동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논의의 초점입니다. 에필로그. 위기의 뒤로 남겨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 능력주의의 함정. 네, 여기서는 새로운 기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분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의 핵심이 바로 각자 도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죠. 죽음을 택할 만큼 가난한 착한 빈민들을 향해 마이클 용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재화와 권력을 적게 할당받을 이유가 되는가라고 말이죠. 능력주의란 바로 이 마이클 영은 불평등이란 모순을 비켜가기 위해 작동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항 없이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계층을 만드는 것을 또 높은 벽으로 계층 이동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요. 바로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능력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주의 함정이란 데니얼 마코비치가 쓴 책에서는 엘리트 계급은 신분과 재산 대신 능력을 물려주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와 60년대가 서구사회의 능력주의의 그 혁명의 시기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가 쓴 플루토크라토라는 부로 지배하는 자들이라는 그 뜻을 가진 이 책은 그 가진 자들이 가용 모든 재산을 자녀 교육에 쏟아붓고 있다. 그래서 승자 독식 체제에서 18세에 해당하는 1%만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1%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세습하고 또 타인들이 계층을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수가 부, 소득, 명예를 독점하는 그런 양극화 시대에 능력주의가 최상의 가치가 된다면 소수 능력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부와 소득과 명예가 집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바로 중산층인데 상위 계층은 민주주의가 바로 자본주의로 얻을 성과에 대한 제약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계층은 자유평등 같은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둘 여유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공정을 말하며 능력을 우선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 연대 대신 능력 없는 자는 차별받아도 괜찮다는 삐뚤어진 의식을 키우고 평범한 다수를 배제해버림으로써 수치심과 혐오를 느끼게 만들기 위함인데 바로 이것은 자기 혐오와 타자 혐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 보장의 길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연대입니다. 사이보그, 포스트 휴먼, 포스트 민주주의 등 21세기 지구는 신인류를 향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제도적 보호, 그 제도 우산 장치를 만들고 그 제도가 연대 강화하는 선순환을 말하면서 이 책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짧지 않은 내용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